12월 29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금 전 첫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말을 아끼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김 씨의 사과는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라는 식이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맞불을 놨는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른바 해경군 김 씨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새 슬로건이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인데요. 미래지향적이고 소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점을 담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보수의 텃밭 TK 지역을 찾아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죠. 그리고 조금 전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 후보 부부의 통신 자료를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재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나갔으니 오면 오는 거라고 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 정리됐다고 했죠. 하지만 이 대표는 조금 전 선대위 복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몸값이 오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당의 연대 제안에 대해서 헛된 꿈 꾸지 말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영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특히 여야 주자들이, 대선 주자들이 곳곳에서 지금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차권 준비되면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 부부까지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지금 이제 사찰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이제 정치권 공방 상당히 뜨거울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김건희 씨 관련 언급을 오랜만에 했는데 부인과 아들 의혹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판하면서요.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고 아들은 사실상 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박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의 아들 김건희 씨처럼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참 민주당이 장남의 도박 말고요.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내일 검찰에 고발을 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대상입니다. 지난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그런 의원들을 모두 한꺼번에 이제 고발 조치하겠다는 얘기군요. 자, 2021년이 저물어가는 오늘도 정치 뉴스가 쏟아진 하루입니다. 서둘러서 가겠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자 본인 못지않게 유독 배우자에게도 관심이 큰 선거입니다. 경찰은 조금 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첫 고발인 조사를 했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해서 해경군 김 씨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다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죠.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배우자 리스크, 공수처 사찰 논란, 그리고 오미크론 109명 급증과 고3 배지 등장, 올림픽 화합 어렵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표준국어 대사전에 영부인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남의 아내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사전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복국장 또는 조멘토 같은 윗사람의 아내를 영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현대 현실에선 오직 대통령의 부인을 뜻하는 특별한 호칭으로 굳어졌습니다. 정식 법률 용어는 대통령 배우자가 맞습니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비서실의 지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예 딱 그 지위를 규정해 놓은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법 외적인 그런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그건 뭐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되면 영부인이란 호칭도 쓰지 말고 청와대 제2부속실도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제 첫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했던 생각이라고 했지만 부인 김건희 씨를 뒤로 숨기려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김 씨의 학력 및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자신의 출마 명분과 상충되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경찰은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후 김 씨를 고발한 고발인들을 상대로 첫 조사를 벌였는데요. 여기에 1999년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까지 추가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외부 기관의 검증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외부 검증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뭐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과거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케이스하고 다르지 않았다.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때 문제 없는 것으로 그런 결론이 났었다는. 김 씨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논문 표절 논란의 당사자이기 때문인 듯한데요. 내 인생이 별로 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제발 취소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뭐 제가 인정합니다. 뭐 제대로 인용 표시 안 했고요. 표절 인정하니까. 자, 대신 이재명 후보는 김건희 씨의 사과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사과를 할 때는 뭘 잘못해야 사과를 하는 거지. 하여튼 내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시겠다. 자, 그리고 여권에선 김건희 씨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은 한껏 홍조 올린 화장에 순간순간 배시시 미소라면서 김 씨의 외적인 측면을 비꼬았는데요. 순간 캡처로 대상을 판단하느냐, 그냥 솔직히 김건희가 밉고 싫다고 말하라 라는 네티즌의 비판 댓글에도 손 전 의원은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는 손 전 의원이 인격도 품위도 없는 오물투척꾼으로 전락했다면서 열등감도 지나치면 사회악, 보기 드문 캐릭터를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은 여성 비하이자 혐오라고 비판했는데요. 제가 놀랐었던 건 얼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평이 페미니스트로서 평가하자면 오히려 더 추하다. 이런 것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논란이 된 해경궁 김 씨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배우자 리스크 반격에 나선 건데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 씨라는 별명의 트위터 유저로 활동하면서 각종 막말을 쏟아냈다는 의혹입니다.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자, 당시 아이디 해경궁 김 씨가 남긴 트위터 내용입니다. 노 전 대통령을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문 대통령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라는 비하 발언부터 해서 내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유족이 되길 학수고대할게 라는 막말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의 경찰은 김혜경 씨를 해경궁 김 씨로 특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실제 소유주를 가려낼 증거 찾지 못했다면서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일하게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폐쇄가 됐고 최종 접속지가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망을 저격하고 세월호를 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그 내용들의
트위터 입건 고발을 계기로 다시 한번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공수처 사찰 논란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가 불법 사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의원 105명 중에 무려 78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기현, 김도읍, 추경호 등 원내 지도부를 비롯해서 사무총장, 권성동 의원 등 선수와 직함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 후보 본인과 김건희 씨까지 그리고 100명이 넘는 기자와 기자의 가족, 법조인 등 민간인의 통신 자료도 무더기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호 공수처장은 병원 치료를 핑계로 면담을 사실상 거부했고 통화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조였다며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빨리 수사해서 공수처장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김웅호 의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만 하도록 불법 수색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고발했는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네, 윤석열 대선 후보를 표적 삼아 무차별 사찰을 벌였다는 겁니다.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고 김진욱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도 공수처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권위주의 시절 정보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개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과거 정보기관 사찰을 비난하던 이들은 왜 침묵하느냐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는데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권에는 사찰 DNA가 없다며 호응 장담하더니 정권 보유체의 작태는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당장 폐지하는 것만이 헌법을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난감한 분위기입니다. 공수처가 법적 절차를 지켰을 것이라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과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지 안 것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수사 기법이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보완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사위 현안 질의는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열 수 없다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다른 수사기관도 통신조회를 한다. 공수처만 문제겠느냐 반문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간 여러 사안에서 공수처 편들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국민의힘 선대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윤석열 후보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신 자료까지 뒤졌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 후보를 사찰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78명,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는 10회, 후보자 가족에 대해서는 9회의 불법 사찰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고 있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의 전모를 국민과 함께 밝히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미크론 109명 급증입니다. 자, 어제 확진자가 한 달 만에 3,000명대로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5,409명으로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1,15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비상입니다. 하루 만에 109명이 급증해 누적 558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이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거라면서 거리두기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 평가한 후에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이 이미 델타 감염 비율을 제쳤습니다. 오늘만 44만 명이 나왔습니다. 유럽도 초비상인데요. 프랑스에선 하루에 18만 명, 영국 13만 명, 이탈리아 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고3 배지 등장으로 잡았습니다. 최근 정치권에 청소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캠프마다 고딩 모시기에 열중입니다. 18살 고등학생 남진희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품 만들 때 참고하시라고 아껴두던 김민규표 한정판 비단 주머니를 공개합니다. 자, 여야가 전면에 내세운 고3의 대표 얼굴들입니다.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등학생은 지금까지 소중한 한 표만 행사할 선거권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직접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해 배지를 달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 문턱을 넘은 겁니다. 조만간 있을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고요.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올림픽 과합 어렵다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연말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그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 종전선언 문안을 북한과 공유했느냐란 질문에는 중국을 통해서도 북한 입장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미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 요즘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돼왔던 사안인데 오늘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부부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의원 상당수가 이제 통신 조회를 당했다는 아마 그런 사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진욱 처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공수처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78명과 윤 후보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에 대해서는 10회, 가족에 대해서는 9회가 확인이 됐고 앞으로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청년단체도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계좌를 조회당했다는 겁니다. 김진욱 처장 즉각 이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구속돼야 마땅하고 당장 감옥에 보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곳이라고 만들어 놓는다고 거짓말하더니 살아있는 권력은 에스코트 해가지고 황제 조사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데서 민간인까지 전부 다 샅샅이 뒷조사하고 있는 이런 뒷공무니 조사하는 공수처 국민 세금을 혈세를 도둑질하는 아주 나쁜 조직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에서 김진욱 처장을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모든 조치를 통해서 김진욱 처장을 즉각 탄핵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내일 국민의힘은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 해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자, 공수처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만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이제 논란이 커졌고 내일 이제 공수처 앞에서 의총을 연다고 하니까요. 아마 김진욱 처장이 어떤 형식으로든 또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한 속보는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서 법무부도 민주당도 일단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불법은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다만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수사 기법이나 역량이 좀 취약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박범계 장관도 좀 실망스러운 측면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공수처의 행보가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비춰봤을 때 실망감이 있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불법 사찰 관련 질문을 받고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지만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공수처 출범 과정, 뭐 저희도 다 기억하겠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출범 1년 정도 됐는데 일단 이제 기소한 사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존폐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겁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1년이 다 돼 가도록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없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3차례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존폐를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은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노하우 등 지원이나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경찰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서 첫 고발인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가 관심인데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이제 허위 이력 말고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도 또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뭔가 좀 압박성 발언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 측에서 했는데 오늘 박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로 참여를 했다.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김 씨의 주가 조작 관여를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김 씨를 기소하라는 취지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박 장관은 오늘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돼 있어 사건 관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보고받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서 김 씨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했었고 이 조치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합당한 결론 발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신체커로는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공수처 불법 사찰 논란, 국민의힘 윤석열, 김건희도 조회 당해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소식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조금 전 이재명 후보가 새 선거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는 첫 공개 일정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는 토론 문제로 날을 세웠는데 유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좀 생겨가지고 이 추진력이 이게 약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연구 중인데 이따 혹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 슬로건을 진짜로 바꿨습니다. 보시면요.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에 담겼던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치인 이미지를 더 강화했다라는 게 선대위의 설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나라를 나라답게를 만든 정철 메시지 총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2030 중도 여성층을 겨냥한 슬로건이라고 하는데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뒤로 자꾸 가려는 후보가 있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제대로입니다. 이거는 이재명답게 제대로 일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신발끈 고쳐 묶고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다짐이 담긴 듯한데요. 대선 40일쯤 전인 설 연휴쯤이 되면 대선 판세가 굳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한 달쯤 남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의 지지율 훈풍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오늘자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42.4%, 윤석열 후보가 34.9%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2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이뤄진 건데요.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듯합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뭐가 돼도 잘 굴러가는,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잘 되면은 광폭행보, 잘 안 되면은 좌충우돌인데 지금 민주당 상황은 광폭행보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광폭 행보, 나는 진보다, 아니 나는 진짜 보수다를 말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지금 최대 과제는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미운 마음을 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욕구가 왜 생기는지를 성찰하겠다고 했는데요. 미움의 원인은 제가 이제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인데 뭘 좀 부족해서 좀 잘 되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그래 더 열심히 해 할 텐데 아니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뭐 쟤는 더 나쁜데 이런 교만함이랄까요 아니면 반성하지 않는 이른바 태도 내로남불로 근데 거기에 이제 압축된 거예요 압축된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를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게 분명하다 직격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환의 핵심은 시장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완화 기조는 좀 받아들였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이죠. 이 후보는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당선 후에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뭐 혼을 내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각 기회를 놓쳐가지고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서 목표를 이루는 게 맞지요. 그게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제는 국민의힘과 연정, 그러니까 연립정부 구성도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있지만요. 어쨌든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대 진영의 인재를 쓰고 싶었는데 쓰지 못했다고 한다. 이건 대립 정치의 산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가능하다는 거 하고 싶어요. 발목을 잡아가지고 태클을 걸고 또 그 넘어지면 내가 반사적 이익 보는 못하게 하기 경쟁 이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정말 섣부르긴 한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첫 공식 외부 일정도 가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강조했던 신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건데요. 어제는 정세균 전 총리도 후원 회장으로 영입을 했죠. 당내 경선의 경쟁자들을 다 포용하는 모습인데 당 외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팀을 강조하는 움직임,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라는 포석도 깔린 듯한데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토론을 할지 말지를 놓고 다투고 있죠. 이 후보는 오늘 윤 후보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좀 당황한 것 같다. 대선 후보로서의 품격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후보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의 특성이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저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그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에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네, 두 후보는 그동안 토론의 여부를 두고 논쟁을 많이 했죠. 토론을 하자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해봤자 싸움만 된다는 윤 후보가 맞섰는데요. 윤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기도 했었죠. 국민의힘은 이런 논쟁 자체가 이 후보의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2월 중순경에 가야 이제 공익선거는 시작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빨리 TV 토론하자고 이게 정치적인 공격을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건 상식과 관례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의 말처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법정 토론 당연히 하게 되겠죠. 하지만 법정 토론 외에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 정책 토론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게다가 윤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부터 토론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후보들의 비판을 받았었죠. 토론을 지금 하자 말자 하는데 나는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26년 정치에도 처음 봤어요. 토론에 나오는 걸 겁을 내고 토론을 회피하고 토론을 안 하려고 하면서 무슨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겁이 나면 지금 드랍해야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토론 문제 외에도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가 공식적인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는 좀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들 보시기엔 불편한 사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영부인 호칭을 없애고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공약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윤 후보를 향해서 사고 유형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인에게 문제가 있고 그 부인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도를 없애버린다. 예를 들면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게 그냥 폼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부인으로서 국제 활동을 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근데 그런 기회를 다 봉쇄하겠다고 하는 게 대체 누구를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 후보에게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이 불거졌다면 이 후보는 아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상태죠. 아들도 공개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야권의 주장에는 둘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 글쎄, 뭐 둘을 부인은 나와서 뭐 사과했는데 아들은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의 판단, 정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두 후보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 듯한데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새 슬로건 발표한 이재명, 윤석열엔 사고 유형 이해 안 돼. 네, 이제 대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기 전에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부터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모레 31일 그리고 다음 달 1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이 있는데요.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다뤘던 지금 이제 불법 사찰 논란이 뜨겁잖아요.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켜서 관련된 질의를 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하지만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특검 방식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에 대한 합의는 또 불발됐다는 이제 그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자, 앞서 이제 뉴스픽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출마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있잖아요. 만 25세를 만 18세로 이제 낮추는 그 방안도 이르면 모레 아마 처리가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자, 일단 그 조금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하고 공개 행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신복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신복지는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당시 국가 비전이었는데 이걸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차원에서 이어받은 겁니다. 자, 이 후보는 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단계로 만 15세, 2단계로 임기 내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공약을 받아서
않은 겁니다. 자, 이와는 별개로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이 수도권은 4억에서 6억 원, 지방은 3억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높여서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지금 합당을 추진 중이잖아요. 열린민주당이 오늘부터 전당원 투표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요. 두 당은 지난 26일 합당을 선언하고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3석의 열린민주당. 어찌 보면 거대 여당에 흡수되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또 비례대표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인 조직으로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거대 여당의 합쳐짐으로 해서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나 가치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런 의견들이 되게 크시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열린민주당이 표방했던 고유의 가치들을 열린민주당 당원이었던 분들이 예. 자유롭게 표방하고 그 자발적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다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에선 일부 우려도 있는데요. 열린민주당의 성향상 여권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 확장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조국정 장관에 대한 입장 차이인데요.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너려는 민주당과 그렇지 않은 열린민주당 사이에 노선차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열린민주당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반대하는 당원들이 일부 있는데요. 일단 열린민주당이 먼저 투표를 하고 나면 민주당도 투표를 거칠 예정이고요. 1월 12일 정도엔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책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22일 출판사를 상대로 도서출판 발송,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책은 이 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인데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장영하 변호사인데요. 장 변호사는 앞서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가 이 후보 측에 20억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다가 제보 사진이 허위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판매 금지 신청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은 숨었다는 뜻이 되고 법적으로는 피보전 권리에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책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가처분 금지 소송까지 하는지 의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청서를 또 하나 제가 좀 봤더니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급히 그 가처분 신청서에 급히 허위 사실인 거, 또 사실적시 비방인 거를 나눠서 표까지 만들었는데 사실적시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감정 조절 장애다, 천박하고 잔인하다라고 쓴 것은 사실적시 비방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그런 점들은 사실인 것으로 일단 인정하고 가는 겁니까? 네, 김진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위원장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지난 21일에 이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에게 지인이 보낸 편지 2통을 공개한 데 따른 건데요. 이 편지에는 이 후보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내용이 나중에 첨가됐다, 이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편지의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전 검증이나 확인 없이 국회 소통관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새 슬로건 발표한 이재명, 윤석열엔 사고 유형 이해 안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2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미완의 성공입니다. 지난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목표였던 고도 700km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형 위성은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했는데요. 오늘 조사위원회가 브리핑을 열고 누리호의 1차 발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최종 목표에 실패했던 원인은 3단 로켓의 산화제 탱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행 시 가속에 따른 부력이 상승하면서 헬륨 탱크가 고정 장치에서 이탈한 건데요. 이로 인해 산화제 탱크에 균열이 발생해서 3단 엔진이 조기에 꺼졌다고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세부적인 개선 방안이 또 도출됐지만 현재까지 크게 다른 문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누리호의 2차 발사는 내년 5월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규명된 원인을 보완하는 것에 따라서 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잔인한 도살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도살업자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농장주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영업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 결과인데요. 이들 중 하남시에서 도살장을 운영하는 A씨는 전기 쇠꼬챙이로 90여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 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했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또 B씨와 C씨는 포천시의 허가받은 업체로부터 명의를 빌려 번식시킨 반려견 330여 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 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얼굴 없는 천사입니다. 전북 전주에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는 교회 앞 트럭 안에 성금을 놓았으니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직원들은 이곳에서 돈다발과 돼지저금통, 쪽지가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성금은 5만 원권 지폐와 동전을 합해서 모두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2년간의 누적 성금만 해도 8억 800만 원에 달하는데요. 시 관계자는 천사의 선행이 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정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며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 다시 한번 만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TK 지역을 갔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선대위에서 이탈한 이준석 대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은 스스로 나갔으니 오면 오는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선대위 복귀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 사과를 했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맞느냐 논란도 빚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김건희 리스크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의 정세를 봤을 때는 지지율이 더 이상 빠지는 건 저는 일단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지층의 추가 이탈은 막았다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 지지층에서는 아유 그래 늦었지만 잘했다. 반대층에서는 뭐 쇼하는 거 아니냐. 그럼 중도층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그래 하긴 했어. TK라든지 노년층에도 꽤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딴 데로 간다기보다 화가 났다라는 건데 화가 난 걸 조금 풀어주는 효과는 있겠죠. 윤석열 후보 일단 화가 난 집토끼부터 잡아야 한다 생각한 듯합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죠. 1박 2일 일정으로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의 TK 지역 지지율 최근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나 빠졌는데요. 첫날 행보는 여권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날을 세우는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죠. 경북 안동에선 정권 교체의 필요성도 역설을 했습니다. 다만 TK 민심이 윤 후보에게 듣고 싶은 말 따로 있을 듯 싶은데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에 대한 입장 묻지 않을 수 없겠죠. 윤 후보는 앞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또 제가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그 몇 가지의 그 여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그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안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죠.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45년 구형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건강상의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하면은 형집행정지 2번을 윤석열이 안 했다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들이 윤석열 캠프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공화당은 윤 후보의 일정에 맞춰 맞불 행사를 열었는데요.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께 사과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죠. 박 씨의 동정적인 TK 민심을 다독이면서도 중도층 여론도 함께 살펴야 하니 말입니다. 그저 쾌유를 빌어주는 게 윤 후보가 찾은 해결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신경을 써야 할 집도끼, 선대위를 나간 이준석 대표도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문제를 명분으로 삼았었죠. 그런데 윤 후보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윤핵관을 지목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윤핵관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윤핵관이 누구인지를 지목해주면 그게 합당한 지적이면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윤핵관을 어떤 한 분은 지목을 했는데 그분은 이미 벌써 제 곁을 떠난 지가 한참 된 분이고 그 나머지는 지목을 안 하고 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윤핵관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윤핵관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지목한 어떤 한 분, 자숙 모드에 들어갔다고 하죠. 지목됐던 그분께서 제가 알기로도 최근에는 그 윤핵관 논쟁 이후에는 논란 이후에는 후보 곁에 또는 후보와 직접적인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대위 체제도 김정인 총괄 선대위원장 중심으로 개통을 정리했습니다. 윤핵관이 있다 하더라도 끼어들 팀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 이 대표의 진짜 불만, 윤핵관 문제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주 지지층인 2030과 6070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신지지층과 전통적 지지층이 지금 굉장히 분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에 어쨌든 윤핵관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심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지지했던 그리고 지금도 저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는 젊은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세대 포위론을 주장했었죠. 그런데 윤 후보가 반문 빅텐트론에 힘을 싣자 반기를 든 겁니다. 이 대표 측에선 반문 빅텐트는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초식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이 대표를 러닝메이트 삼아 2030과 중도층을 마음을 잡아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선거를 치러야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하고 함께 움직여야 될 20, 30대와 중도와 수도권 중심의 지역에 많은 지지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대우하는지 본인들하고 일체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대표의 지지층이 만만치 않으니 그에 맞는 대우, 다시 말해 권한을 달라는 건데요. 글쎄요, 아무리 울산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중심은 후보죠. 더욱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선대위 직책, 홍보본부장이었죠. 이 대표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지혜 씨 영입한 거라든지 김민정 교수 영입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권한은 총괄선대 본부장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후보한테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견을 낸단 말이죠. 그 후보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모든 당무 일체를 장악하고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더 그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이 대표는 윤 후보가 요청을 하면 선대위 복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윤 후보에게서 아직까지 전화 한 통 없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혹시 전화 한 통도 안 왔습니까? 뭐 이런 걸 제가 언론이 질문하면 답할 수밖에 없지만 답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지난 일주일간은 저희끼리 소통이 없었습니다. 직접 소통은. 윤 후보 입장에서도 전화하기 민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와는 이 일 이후에 어떤 통화랄지 뭐 연락이랄지 뭐 없습니까? 당연히 저도 할 이유가 없고 후보도 할 이유가 없겠죠. 당내에선 이번 기회에 이 대표의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 대표 버릇을 고쳐야죠.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함직해요. 그런데 저는 윤 후보가 그런 말보다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울산 해동의 정신도 생각하고 여기서 삐끄러지면은 굉장한 더 많은 정치적으로 타격이 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눈 감고 한 번 더 윤석 대표와 같이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양측의 중재 역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맡을 듯합니다. 조만간 이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를 향해 그냥 들어오면 된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누가 강제로 내보낸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나갔으니까 오면 오는 거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이 대표 문제가 급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후보 간의 격차가 크게 좁혀져 있는 상황이죠. 순간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선대위의 고삐를 바짝 조였는데요. 후보의 메시지를 제대로 짜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어제도 논란이 될 법한 발언이 있었죠. 현 정부가 굉장히 그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굴종 외교가 반중 정서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글쎄요, 대선 주자로서 대중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망언이 국경을 넘었다 나를 세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딱 극우 유튜버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 극우층의 문제만은 아닌 듯합니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의 책임 중국에 있다는 의견,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9%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진보층이 82.3%로 67.8%가 동의한 보수층보다 더 많았습니다. 진보는 친중국, 보수는 반중국이란 기존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수치인데요. 윤 후보, 설마 이런 정서를 읽고 던진 말일까요? 진보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문득 이런 속담이 떠오르긴 합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황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오늘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보수의 텃밭,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씨 사면이 발표된 이제 직후기 때문에 이제 TK 지역의 여론 이제 상당히 윤 후보 입장에서는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은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았고 거기서 원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날 세웠습니다. 원전 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의 설계 인증을 받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게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선 탈원전을 해외에선 원전 수출을 추진한 자기 모습에 빠지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와 해외 신뢰도 추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속 가능한 원자력 정책을 다시 만들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또 국내 원전 수출 추진 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했는데요.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해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후보의 요청이 있으면 선대위 복귀를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어제 말했죠. 물론 이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고민해보겠다는 차원이었는데 조금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는 선대위 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단정을 했다면서요. 네,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처럼 돌아가는 건 스스로도 보기에 안 좋고 국민 보기에도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선대위 복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이준석 대책보다는 선거 대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살펴봤지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상황이 다 끝났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합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극할 언행은 서로 자제하자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선대위 복귀 의사를 밝힌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발언이나 언론에 응하는 것들은 국민의 궁금증에 대신에 답변하는 것으로 딱히 악의를 갖고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늘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민주당도 해당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이 자료를 준 쪽이 민주당과 연결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 죽이는 게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냐면서 민주당에 도움되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일종의 정치 공작일 수 있다 의심을 했습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가세연은 이번 성상납 의혹의 출처가 검찰 수사 기록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지 몇 년 지난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이 수사 재판 기록을 보유한 경우가 흔히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을 제보를 받았고 사건 기록 전체도 PDF 파일로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오늘 성상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네. 내일 윤리위에서 성상납 혐의가 여부가 논의가 된다면 부인하지 말라면서 부인할 경우에는 녹취록과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네.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검찰에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 또 강용석 변호사는 뭐 당장 하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강 변호사가 먼저 움직였네요. 네, 자 아무튼 관련 속보 저희가 좀 챙겨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았잖아요. 검찰이 조금 전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거죠? 네, 일단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요. 윤석열 후보는 대검 중수 1과장이었던 지난 2012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윤석열 후보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요.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윤 후보는 앞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준 적은 없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딜레마 윤석열 TK 행, 김종인, 이준석 스스로 나가 오면 오는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죠.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실망한 표심 일부가 안 후보에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이 목표라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극한 알바 순위권을 지키는 알바죠. 바로 인형탈 알바인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하필이면
한방눈까지 겹친 날 호랑이 탈 쓰고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는 바로 이 사람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와, 우리 오늘 날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눈 많이 오니까 좋으네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 친절하게 다 받아주시네요. 안 후보 최근 여론조사에서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지난 27일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7.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2.7%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6.5%로 1.8%포인트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후보의 상승세,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 덕분일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호랑이 기운을 가진 민족이란 실화. 이것이 호랑이 기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둘 모두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가족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비호감도가 치솟고 있죠. 반면 안 후보는 상대적으로 비리 의혹과 가족 리스크에서 자유로운데요. 3월까지 열심히 뛰어주세요. 화이팅! 그래, 서리야. 여기에 윤 후보 최근 잇따른 실언 논란으로 점수를 잃었죠. 이에 따른 반사 이익도 누렸다는 분석입니다. 국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여기 외국에서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제가 이렇게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안 후보 출마 선언 이후 줄곧 4%에서 5% 박스권에 갇힌 채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제야 굳었던 표정도 좀 풀어진 모양입니다.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대 양당의 후보분들의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또 후보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후보의 자질에 대한 능력에 관한 그런 의구심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안철수의 솔직한 속마음을 듣고 싶으면 이태규의 입을 봐라란 말이 있죠.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단기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이제 럭키 넘버 7을 달성했으니 매직 넘버 10을 향해 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두 자릿수 진입을 통해서 지금 양당 후보 구도를 일단 깨는 것이다. 여기에 저희가 단기적인 목표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강의 박빙 승부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여당에서는 연일 안 후보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안철수 연합론을 띄웠던 송영길 대표, 안철수표 어젠다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안철수 이런 분은 그래도 경제를 해보신 분이고, 그리고 과학기술혁명에 대한 필요성에 100% 저는 동의하거든요. 안철수 후보의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는 많이 수렴을 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구애 공세에 대한 안 후보의 답은 뭘까요? 좀 꺼져줄래? 꿈은 그저 꿈으로 간직하란 일침을 날렸습니다.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그 헛된 꿈 꾸지 마십시오. 너무 단답이라 안 후보의 속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요. 속마음 해설사의 풀이는 이러했습니다. 이 송 대표 발언이 느닷없는 발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정략적인 판 흔들기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중도표가 안 대표에게 쏠리는 것을 아마 차단하기 위한 그런 수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해석도 이제 우리 캠프에서는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옛날에 DJP 같은 연대 방식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리 나눠 먹기로 비춰지는 이런 제안, 이런 거는 아주 저희는 더 부담스럽고 거북하죠. 사정이 더 급한 건 야권입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최근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멘토였던 김민전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죠. 김 교수는 아직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에 합류했다는 취지의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대비해서 김 교수를 영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민전 교수도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분의 그 언론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참 그 당시에는 아주 오래 전이라 참 젊은 그 여교수인데 참 그 인사이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왔고 그래서 제가 모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가까운 건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단일화는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든 합당이든 되는 것이 대선 승리의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안 후보가 이번 대선을 접고 종로 재보궐이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기대의 한 분위기도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이야기는 안 후보의 심기를 건드릴 뿐이라고 봤습니다. 몸값이 높아진 만큼 대우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거라면 모를까. 그냥 뭐 종로에 출마하세요.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하세요. 이것은 저는 가능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에 대한 안 후보의 대답은 단호한 노입니다. 이 바보야 진짜 단일화는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일 뿐이란 걸까요? 다시 한번 완주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어떤 고려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태규 총괄선대 본부장의 말대로 안 후보는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생각일 텐데요. 잘 나가던 상황에서 자칫 단일화의 늪에 빠지면 지지율도 정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한 2월까지는 안 후보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올려놓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 단일화 이런 이야기 해봤자 스텝만 꼬이는 거고요. 지금 그걸 뭐 단일화 이런 이야기 하면 쭉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좋아요. 네.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소원인데요. 안 후보는 이제 스스로 토론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 간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저는 토론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토론을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죠. 아마도 이 발언은 이분을 겨냥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 민주당 후보가 야당 후보와 어떤 국가의 비전을 놓고 이렇게 수도 없이 토론할 과연 그런 입장이 돼 있는가.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죠. 한때 안 후보를 향해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토론도 안 하겠다. 아니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처지가 뒤바뀐 듯합니다. 안 후보는 토론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후보의 발언이 팩트인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오히려 더 우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사실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가 되어서 그 승패가 갈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뭐 그런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니까. 안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서 여러모로 자신감도 붙은 듯한데요. 안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양강 후보들이 반등 계기를 마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몸값 오른 안철수, 여야 입단 러브콜의 헛된 콩 1층. 네, 자 제3지대 후보들의 오늘 일정 좀 짚어볼게요. 안철수 후보는 오늘 코로나 특별 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안 후보는 즉흥적으로 국채를 찍어내서 막아보자는 땜질식 추경 편성 방식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의료 지원, 국가 피해 보상 등에 사용을 하면 매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을 잠재우면서도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가 재난 대응 재정 구조를 갖출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안 후보는 또 5가지 분야를 조정해서 최대 30조 원의 긴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 소비세의 10%를 기본 세입 재원으로 매년 7조 원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상정하면 그들의 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원의 10%와 일반 국민의 간접세인 개별 소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차기 정부에서 사업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매년 최대 1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퇴치 복권을 발생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복권, 가칭 코로나19 퇴치 복권을 발행해서 매년 1조 원, 5년간 5조 원 이상의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의 한시적 특별복권 발행을 통해 전 국민이 함께 재난 극복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네. 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요즘 계속해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죠. 모병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심상정 케어라는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죠. 네, 심 후보는 민간 의료 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상위 소득자일수록 비싼 민간 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사람은 배제되고 각종 비급여 진료로 의료 과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합니다. 총 병원비가 1천만 원이어도 1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2021년 기준 100만 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 원이라면서 민간 의료 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을 하면 100만 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또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을 도입해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네, 심 후보는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두렵거나 불편함 없이 요양과 재활, 소득 보장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 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의 주치의 수련 과정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특히 이제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비전을 계속해서 내놓고 또 거대 양강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붕어빵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현재 여야 정치권이 붕어빵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붕어빵 틀에 좋은 밀가루 넣어도 역시 붕어빵이 나온다. 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붕어빵만 찍어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쪽은 말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신 붕어빵, 다른 한쪽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 남이 써준 것으로 읽는 대독 붕어빵이다. 날을 세웠습니다. 네, 김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 제3지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이다 이렇게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행태를 보면 한 분은 거대 야당과 단일화를 했고 또 다른 분은 여당을 지지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총리 제안도 거절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한다. 대선도 완주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도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어느 쪽과도 후보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자, 전에 이제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만났을 때만 해도 제3지대 연대가 상당히 속도를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각각 행보로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김동연 후보가 교육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는 거죠? 네, 김 후보는 세습 경제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김 후보가 말한 이 세습 경제라는 게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교육을 받은 이들이 자신이 뛰어난 줄로 착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김 후보는 기회의 통로가 돼야 할 교육이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시키는 통로가 됐다. 이건 실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교육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는 건데요. 김 후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와 수시 단순화, 지방거점대 육성, 서울대 학부지방 이전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통합이라면서 기득권과 세습 경제를 깨야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고 갈등과 증오의 정치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다른 후보들도 열심히 뛰고 있죠. 허경영 후보는 어제 이제 웹드라마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기류탄 안철수 여야 러브콜의 헛된 꿈 일침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의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8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소환된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 박 전 특검은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폭로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등이 포함되는데요. 박 전 특검은 과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 역시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 전 특검이 재차 소환되면서 대장동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면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행보를 짚어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자, 가로세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고 오늘 이제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했잖아요.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는 그런 속보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법사위 좀 챙겨요. 네.